자, 오늘 그 저번 시간에 그 쿠버네티스의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쿠버네티스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을 배포를 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쿠버네티스 리소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저희가 배포하는 게 그 파드, 그 파드 안에는 이제 컨테이너가 이렇게 그 뭐랄까 이제 캡슐화되어서 배포가 되죠.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에 배포하는 그 리소스에는 파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kind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쿠버네티스 리소스 이제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이제 디플로이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이제 그 오늘 수업할 그 레플리카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서비스 뭐 하여튼 이제 쿠버네티스에 배포할 수 있는 리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EKS가 지금 생성된 사람들은 그 쿠베시텔 명령으로 여기 API 리소시스 이렇게 이제 쳐보시면 EKS에 제가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오브젝트 목록들을 뭐 한 수백 개 정도 그 조회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실행해 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할 내용은 이 쿠베시텔, 그 쿠버네티스 이제 리소스. 자, 이걸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이제 쿠버네티스 뭐 오브젝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이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배포하고 관리하기라고 되는데, 자, 이제 API 서버, 이건 어제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YAML 파일로 여기 이게 이제 그 쿠버네티스에 우리가 이제 그 제출하게 되는 이제 요청하게 되는 일종의 이제 작업 지시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희의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그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작업 지시 우리의 의도를 이 스펙 이하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이 YAML 파일에다가 그 저희가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뭐 얼마나라는 게 이제 한 파드가 있으면 이걸 복제본을 뭐 5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디에, 그러니까 어떤 노드에다가 또 배포할 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배포할 것인가. 자,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사용자의 의도, 스펙인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특히 이제 밑에다가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 YAML 파일을 어떻게 이제 작성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수업을 할 거예요. 너무 할 게 많은데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개발자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 뭐 쿠버네티스 인프라 팀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뭐 제가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실습만 다 안 해볼 뿐이지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만 하면은 얼마든지 찾아서 여러분들 항의할 수 있도록까지 제가 이제 수업을 이제 지금 일단 할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용자의 의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아까 말한 그 YAML 파일에다가 이제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리소스의 종류에 따라 여기는 오브젝트지만 그죠? 이게 만들고 나면 이제 그걸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소스 종류에 따라 정의할 수 있는 속성도 다 이제 달라집니다. 자, 이제 이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가 이제 클러스터의 이제 어떤 상태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팀의 구조나 사실 요게 이제 그 어떤 네임스페이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쿠버네티스에다가 뭐 이 파드를 엄청나게 많이 배포를 하게 되면 이걸 네임스페이스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보면 개발팀이 뭐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나 뭐 이런 것도 추측할 수 있고 어떤 배포 전략이라든지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라는 걸 한번 보면은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이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이제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을 이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 케이스가 이제 만들어진 사람들은 이거 명령을 한번 수행해 보세요. 해본 사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이제 아까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우리가 AWS EKS에 이제 배포하게 되면 얘네들을 오브젝트라 그러는데, 그지?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할 때 이게 이제 파드입니다. 결국 파드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 도크 이미지, 그러니까 실행되는 컨테이너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그 애플리케이션이 아니에요. 이제 리소스가 많은데 가장 핵심은 뭐다? 이 파드인 거죠. 근데 이 파드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개수대로 이렇게 생성해주는 쿠버네티스 리소스가 레플리카 셋이에요. 그래서 얘도 저희가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에,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 이제 조직 구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EKS에 엄청나게 많은 이 파드들이 이렇게 이제 배포가 되면 이걸 뭐 좀 논리적 구분 안 하면 뭐 한 몇백 개, 몇천 개 되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서별로 뭐 조직의 어떤 구성 원리대로 이렇게 네임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어디에. 그다음 어떤 방식으로 배포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학습을 해봐야 됩니다. 이 디플로이먼트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이 파드를 이제 이 레플리카 셋이, 그러니까 이 파드를 복제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배포 전략을 우리가 이제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하는 게 뭐냐면 디플로이먼트예요. 저도 이제 처음 봤을 때는 뭔 말인가 힘들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좀 실습을 일부 진행했지만 이게 이제 아마 좀 제일 헷갈릴 거예요. 얘는 쉽잖아, 그지? 파드는 우리가 실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담고 배포하는 거고, 얘는 그걸 몇 개 할 것인가, 이걸 이제 그 어떤 복제본을 몇 개 할 것인가를, 그래서 이제 복제를 한 5개 한다 했는데 뭐 두세 개 모르고 죽었다. 그러면 또 즉시 또 2개를 더 이렇게 충원시켜서 이렇게 자동 복제하는 기능을 관련된 게 얘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트래픽을 어떻게 로드 밸런싱 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서비스라는 또 쿠버네티스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요 파드 배포하게 되면 이제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안에 이렇게 사슬 IP가 할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얘를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얘를 외부로 이렇게 이제 공개하고 싶을 때, 그러면은 이제 어떤 공인 IP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파드를 외부로 노출시킬 때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리소스가 이 서비스예요. 그래서 얘는 또 외부로 이렇게 어떤 노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파드를 이게 이제 어떤 특정 파드가 하나 죽으면은 이제 서비스를 못 하게 되니까, 그럼 이제 이 파드를 여러 개를 복제한다 그러는데, 이 파드 집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럼 외부에서 요청이 왔다 이거죠, 이 서비스로. 그럼 도대체 이제 그 뭐 한 5개의 파드 집합이,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을 하는 파드 집합인 거죠.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온놈한테 이렇게 이제 트래픽을 보내야 될 것인가? 이 로드 밸런싱을 하는 역할도 이제 이 서비스가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엔드 포인트라가 됐잖아. 여기에 이제 뭐다? 이제 서비스가 이제 이 엔드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그 파드 집합이 5개다 그러면 5개의 IP가 여기 등록되어 있다가, 이제 외부에서 요청이 오면 서비스라는 이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는 엔드 포인트에 이렇게 딱 등록되어 있는 그 IP 중에 하나를 로드 밸런싱해서 이렇게 트래픽을 보낸다 이거죠. 이걸 누가 한다? 자, 이걸 누가 하냐면 그 명수비가 얘기해 볼까? 그래서 그 노드, 자, 노드에 있는, 워크 노드에 있는 그 쿠버네티스, 자, 우리가 이제 이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가 이렇게 통신하게 되는 큐베 프락시가 이제 그 쿠버네티스, 자, API 서버로부터 이제 이 파드가 이렇게 생성되면 이 IP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업데이트하는 걸 누가 하냐면은 큐베 프락시가 합니다. 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쫙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 그 매니페스트 파일에 저희가 이제 원하는 그 어떤 지시 내용을 담을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스펙이라는 필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이라는 필드에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의 상태를 정의하면 이제 그 우리 그 아마존 EKS가 여기 배포할 때 이 스펙이 있는 대로 우리가 EKS에 그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만들고 나면 이제 특정 오브젝트 상태가 생성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이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가 EKS에 만들어지면 이제 스펙이라는 거는 저희가 원하는 어떤 상태고 이제 이 오브젝트가 진짜 만들어지면 이제 만들어진 그 상태 정보를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게 똑같겠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의도를 한 내용은 스펙이라는 이 속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이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의 상태 정보를 우리가 제이슨 오브젝트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의 상태를 접근할 때 이제 스펙이라는 속성은 원래 우리가 원했던 상태고, 자, 이때 이제 이 스테이터스라는 이제 이 값은 쿠버네티스가 이제 오브젝트가 생성되면 이제 자동으로 쿠버네티스가 세팅해 주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이 스펙과 스테이터스의 상태를 이제 계속 관찰을 한다 이거죠, 이제. 자, 이걸 누가 하느냐? 컨트롤 매니저가 합니다. 자, 이 케이스에 이제 우리가 그 마스 노드에는 컨트롤 플랜이 있다 그랬고, 이때 API 서버가 있고, 컨트롤러 매니저는 이제 이 스펙이 있는 상태와 스테이터스 있는 상태가 달라지면 이때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API 서버 쪽으로 해서 이 리소스에 대한 상태를 보고합니다. 자, 그래서 자, 넘어가고요. 스펙은 쿠버네티스가 달성해야 될 목표에 해당하는 상태고, 스테이터스는 이제 현재 오브젝트 상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사용자가 쿠버네티스 이제 오브젝트 YAML 파일을 작성하고 쿠버네티스 API를 이용해서 이제 쿠버네티스에 이제 요 생성을 요청합니다. 그럼 API 서버가 오브젝트 파일에 그 매니페스트 파일이죠.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이제 있는 정보를 보고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쿠버네티스 컨트롤러 매니저가 스펙하고 스테이터스를 비교하면서 이제 스테이터스에는 이 파드가 뭐 5개까지 이제 그 이렇게 스펙에는 생성하라 돼 있는데 스테이터스에는 보니까 3개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러 매니저가 이제 이 리소스에 대한 그 추가 생성 요청을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API 서버에 보내면 API 서버는 etcd에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리소스에 대한 또 우리가 그 우리가 이제 또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 스케줄러가 이제 그 여러 노드들 중에서 이제 요 리소스를 이렇게 이제 가장 가성비 있게 배포할 수 있는 노드를 찾아서 이제 노드를 할당하면 이제 다시 그 노드에 있는 노드에 있는 그 큐블릿이라는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API 서버로부터 또 이벤트를 받죠. 이제 그 너가 노드를 너의 노드에 이제 이 리소스가 할당받았다라는 이벤트를 받으면 이제 얘가 이제 그 도커 런타임 환경에다가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에 파드를 생성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고 이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의 동작 원리를 모르면 이게 좀 하나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지? 이게 전부 다, 그지? 그냥 막 복사 붙여놓고 그냥 돌아가고 되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제일 그렇게 공부하는 거 제일 싫어요. 좀 시간이 걸려도 그지?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나머지 것들이 그냥 싹 다 이제 이해가 되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 개념을 설명을 마칩니다.